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계곡에 놀러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 이야기는 내가 아는 누나가 직접 겪은 실화다. 그 누나는 예전부터 신기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었고, 귀신을 종종 본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는 사람이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만, 나를 포함한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날도 그런 일 중 하나였다. 한여름이었다. 무더운 날씨를 피해 친구들과 계곡으로 놀러간 누나는 맑은 물이 흐르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계곡에서 한낮을 신나게 보냈다고 한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번화한 관광지가 아니라 숙소와 함께 붙어있는 한적한 계곡이었다. 물이 맑고 주변은 조용해서 뭐랄까 사람보다는 자연이 더 살아있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했다. 점점 어둠이 내려앉고 밤이 찾아왔다. 계곡 근처 숙소에 묵기로 한 그들은 간단하게 씻고 방에 들어와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던 중 누나는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왔고 화장실이 급해졌다. 문제는 그 숙소엔 공동 화장실이 딱 하나 있었고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기다리다 도저히 참을 수 없던 누나는 조금 떨어진 곳이라도 괜찮으니 근처 어두운 숲가로 나가 볼일을 보기로 했다. 손전등도 없이 스마트폰 불빛만 겨우 의지한 채 조심조심 숲 가장자리로 향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노란 티셔츠에 청반 바지를 입은 한 여자아이가 계곡 근처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누나는 순간 깜짝 놀랐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계곡에는 이미 사람들 대부분이 숙소로 돌아간 상태였고 이 시간에 어린아이가 저 혼자 나와 있다는 건 이해되지 않았다. 누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너 여기서 뭐해?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들어 누나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엄마, 아빠 기다려요. 표정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또래 아이의 그것과는 달랐다. 왠지 모르게 묘하게 낯선 느낌이 들었고 누나는 어딘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너희 집은 어디야? 누나가 다시 묻자 아이는 손을 들어 계곡 저편 깊은 숲 쪽을 가리켰다.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 집은커녕 길조차 없는 험한 숲길이었다. 그러나 누나는 순간적으로 그냥 여기 근처에 숙소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남겨둔 채 급하게 이를 보러 나아갔다. 그렇게 이를 보고 돌아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숙소 주인에게 아까 만난 아이 이야기를 꺼냈다. 저기 바위 위에 어떤 여자아이가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노란 티에 청반바지 입은 애였는데요. 그 말을 들은 숙소 주인은 얼굴빛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리고 잠시 침묵을 삼키던 주인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 계곡에서 몇 해 전에 그런 복장의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실종된 적이 있었어요. 누나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막연하게 이상하다고 느낀 그 감정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확신으로 굳어졌다. 실종된 그 아이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채 그 계곡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이후 누나는 계곡을 돌아다닐 때마다 한 번씩은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노란 티셔츠, 청반 바지, 그리고 엄마 아빠를 기다린다고 말하던 그 아이. 혹시 지금도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두 번째 이야기, 금값을 노린 할아버지의 꿈. 우리 가족에게는 두 가지 아주 묘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나와 관련된 이야기이며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엄마가 누나를 낳고 4년이 지나 나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 엄마는 평소보다 유독 예민하고 날카로운 감정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꿈이 너무도 이상하고 생생해서 잠에서 깨고 나서도 계속 여운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은 바로 태몽이었습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어느 들판 위를 흰 강아지가 엄마 쪽으로 막 뛰어오고 있었답니다. 그 강아지는 온몸이 반짝거릴 정도로 눈부시게 흰 털을 가졌고 작고 귀여운 모습으로 엄마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는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팔을 벌리고 반갑게 맞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아지의 뒤에서 뭔가가 쫓아오고 있었답니다. 길고 거대한 몸집을 휘감으며 혀를 날름거리는 꽃뱀, 아니 구렁이 같은 뱀이었습니다.
그 뱀은 형형한 눈빛으로 강아지를 노리고 있었고 이빨 사이로 파르르 떨리는 혀를 내밀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순간 공포에 질렸고 강아지를 안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뱀은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도망치던 도중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흰 강아지는 태몽에서 좋은 징조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 뒤를 쫓던 뱀의 인상은 너무도 사악하고 불길했습니다. 엄마는 그 꿈을 생각하며 혹시 뱃속에 아이가 무슨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루하루를 조심히 보내며 태몽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또 하나의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낯선 할아버지가 엄마의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인상이 매우 험악했고 눈매가 날카로우며 얼굴 전체가 심술궂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뭔가 묵직한 짐을 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려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그것을 엄마의 옆에 툭 내려놓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금값 받으러 올게. 그렇게 말하고는 아무 미련 없이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그날 아침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머릿속은 복잡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태몽 속 뱀의 불길한 인상과 이번 금덩어리 할아버지 꿈이 겹치면서 더는 참지 못한 엄마는 결국 몰래 큰 이모와 함께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에게는 말도 하지 않은 채 몰래 무속인이 있다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무당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하게도 집 안에 있던 무당이 문을 벌컥 열고 나왔고 엄마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니년 때문에 애가 죽게 생겼다. 무당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저승사자한테 금을 받아놓고선 그게 네 자식보다 중요하냐? 지금 등에 진 금덩어리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 네 아들 그 금에 묻혀 죽을 뻔했어. 엄마는 놀라고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무당은 한참 동안 엄마에게 자식의 안위를 지키려면 조심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아끼고 일도 줄이고 조용히 안정 취하며 배를 만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정기적인 임신 검사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칫 잘못하면 유산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고 의사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낳고 버릴 바에는 지금 지우는 게 낫습니다. 당신은 장애아에 대한 사회인식이 좋지 않았고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무당의 말도 있었고 이상하리 많지 이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갔던 것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나를 가졌을 때보다도 훨씬 더 깊은 애착이 생긴 상태였고 엄마는 결국 그 모든 불안과 공포를 무릅쓰고 나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나는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엄마는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안도했고 그로부터 3년간 조용하고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에 나는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의 판정은 사망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반응이 없다는 판단 아래 내 위에 흰 천을 덮었습니다. 엄마는 그 순간의 충격으로 병원 바닥에 쓰러졌고 그대로 기절한 채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다. 내 아들, 안 죽었다. 지금 가면 살릴 수 있다.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병원 복도를 뛰었습니다. 의사 3명이 영안실로 나를 옮기려는 것을 막아서며 엄마는 울부짖으며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 누구도 엄마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흰 천을 걷어냈고 그 순간 내 새끼손가락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긴 입원 치료 끝에 나는 퇴원했습니다. 엄마는 다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이긴 줄 알고 승리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 할아버지 아직 금값을 받지 못했다. 반드시 또 올 거다. 그리고 그 예언은 1년 뒤 또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또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심하게 일을 하다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중 희미한 의식 속에서 엄마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금값 잘 받아간다. 심술궂게 웃는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너무나 슬프게 울고 있는 아기 울음소리도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금덩어리를 등에 진 할아버지의 그림자를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스피커 너머의 웃음소리. 그날은 화창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씨였고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하루였습니다. 나를 제외한 가족들은 모두 외가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누나까지 전부 아버지 쪽 친척 집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습니다. 몇 달 만에 찾아온 자유로운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없이 혼자 있는 집은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새벽까지 컴퓨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스피커를 크게 틀고 친구와 네이버폰 메신저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네이버폰은 친구의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그대로 들릴 수 있었기에 마치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통화 중인 친구 역시 집에 혼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몇 달 만에 찾아온 자유에 들떠 있었습니다. 시간은 금방 흘러갔고 우리는 밤새 별 의미 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놀았던 이야기, 요즘 본 영화, 짜증나는 선생님 이야기까지 웃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새벽 2시를 조금 넘겼을 무렵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잡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코를 고는 것처럼 들렸고 점점 뭔가 이상한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잠시 후 그 소리는 완전히 다른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웃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은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고 차갑고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했고 팔과 다리가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딴 웃음소리 내지 마라. 짜증나. 그런데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뭔 소리야. 웃긴 얘기도 안 했는데 뭘 웃어.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도 농담을 잘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게다가 그의 목소리는 굵고 낮은 톤입니다. 방금 내가 들은 그 여자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 친구가 낸 소리가 아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대로 입을 다물고 있었고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해? 뭐해? 무섭냐? 그리고 그 말과 거의 동시에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 웃음소리.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자고 있던 우리 집 강아지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낯선 발소리나 초인종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던 녀석이 온몸에 털을 곤두세운 채 거실 한쪽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나는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강아지는 귀신을 본다는 말. 평소에는 농담으로 넘기던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는 강아지가 짖는 방향과 내 스피커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피커 너머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급히 컴퓨터 본체 옆에 손을 뻗어 헤드폰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출력을 끄자 놀랍게도 강아지는 짖음을 멈췄습니다. 다시 스피커로 전환하자 또 다시 강아지는 짖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이상한 웃음소리는 분명히 스피커를 통해 전해졌고 강아지는 그 소리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돌아올 때까지 친구와 메신저 통화를 끊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친구 역시 상황의 심각함을 느꼈는지 농담을 하지 않고 조용히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거실은 텅 비었고 창밖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불안한 듯 이따금 낑낑거렸고 나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 4시 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문 열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거실로 달려가 형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형 옆에서 담요를 두르고 함께 잤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 웃음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강아지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짖었던 걸까?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절대 밤에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지 않습니다. 그 어떤 소리든 다시 그 웃음을 듣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인천 밤공원에서 들은 울음소리. 나는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다. 늘 그렇듯 친구들과 어울리길 좋아했고 학교가 끝난 후에도 밖으로 도는 날이 많았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반항심도 있었고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편도 아니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부모님의 인내심이 바닥나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다. 학교나 학원을 제외하고는 집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침 중간고사가 끝나고 다른 아이들은 게임방이니 노래방이니 하며 신나게 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 나는 그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도로와 가끔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조차 부러울 정도였다. 그렇게 며칠을 참던 어느 날 밤, 결국 나는 거짓말을 했다. 잠깐 조깅하고 올게요. 운동 삼아 잠시 뛰고 오겠다는 말. 부모님은 피곤하셨는지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그 틈을 타 후드티와 추리닝을 입고 이어폰을 챙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밖은 비가 조금 전에 내렸던 모양이었다. 젖은 아스팔트에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고 공기엔 특유의 습기와 싸늘함이 감돌았다. 하지만 다행히 두툼한 추리닝 덕분에 크게 춥지는 않았다. 나는 집 근처의 자그마한 공원으로 향했다. 그 공원은 밤이 되면 사람의 왕래가 드물었고 중간에 지붕이 있는 오두막 벤치가 있어 혼자 음악 듣기엔 최적의 장소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두막에 앉아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틀었다. 내 손엔 담배가 하나 있었고 쓸쓸한 분위기와 함께 나는 그것에 불을 붙였다. 물론 고등학생으로서 개념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땐 그런 자각조차 없었다. 공원은 한산했다. 비가 내린 직후라 그런지 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멀찍이서 걷는 사람 한두 명 정도가 전부였다. 나는 그렇게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오두막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약 3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이제 집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담배 하나를 마지막으로 피우며 정리를 하고 일어나려는 순간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조금 전부터 공원 한편에서 스트레칭을 하던 4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 계속해서 나를 힐끗거리며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처음엔 혹시 내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것을 보고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황급히 담배를 끄고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음악 소리를 키워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에게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혹시 싸움을 걸거나 무언가 시비를 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어깨를 움츠리고 경계하고 있던 찰나 그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학생, 왜 밤중에 애 혼자 가게 놔둬 어서 가봐. 나는 순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네. 하고 되물었지만 그 아저씨는 고개를 돌려 공원 반대편을 가리키며 말했다. 동생인가 본데 학생 앞에서 징하게 울더니 봐봐 저기 뛰어가잖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그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거기에 나무도 없었다. 텅 빈 벤치와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리고 젖은 풀밭만이 보였다. 나는 머뭇거리며 다시 아저씨를 보았지만 그는 더는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돌려 공원을 떠났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내 앞에서 애가 울었다니. 나는 줄곧 혼자였고 음악을 들으며 세상과 단절된 채 앉아 있었는데 울음소리는커녕 사람의 인기척조차 느끼지 못했다. 게다가 그 아저씨 말하는 투나 행동이 전혀 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제정신이었다. 하지만 내가 누굴 데리고 있었던 것도 누가 울었던 것도 없었다. 그러면 그 아저씨는 대체 뭘 본 걸까? 그 순간 소름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사실 음악을 듣는 내내 알 수 없는 찜찜함이 있었다. 이어폰으로 가려지지 않는 귀 밑으로 스며드는 오싹한 느낌. 누군가가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 그저 날씨 탓이라고 혼자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혹시 그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발이 얼어붙었다. 나는 서둘러 공원을 벗어나 집으로 향했다. 그날 집으로 가는 길 평소보다 훨씬 먼 길 같았다.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그림자가 뒤따르는 듯했고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도 자꾸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겨우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았을 때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하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방 안에 들어왔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지금도 내 방 어딘가에서 그 울던 애가 날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날 밤 불을 켠 채로 잠이 들었다. 그리고 한동안 혼자서는 절대 그 공원을 다시 가지 못했다. 5번째 이야기, 새벽 논두렁에 허리 꺾인 사내. 이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를 만큼 인상 깊게 들은 이야기다. 지금으로부터 6년쯤 전이었을까. 내 친구 중에 박모군이라는 놈이 있다. 성격은 다소 소심한 편이었지만 정직하고 순박한 녀석이었고 특히나 여름만 되면 늘 외가에 간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붙어 다녔다. 박모군의 외가는 전남 해남 근처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다. 도심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조용하고 밤이 되면 진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한 마을이었다. 그 집은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외가 식구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박모군은 늘 외가에 가서 며칠씩 농사일을 도우며 지냈다. 그의 여름도 다르지 않았다. 역시나 외가로 내려간 그는 떼약볕 속에서 논일도 하고 밭에 나가 풀도 뽑고 늦은 저녁에는 고된 하루에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다고 한다. 그렇게 지낸 지 6일쯤 되었던 어느 날, 그날은 어쩐 일인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평소보다 기온도 더웠고 방 안의 공기가 끈적끈적해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새벽녘 갑자기 소변이 너무 급하게 마려웠겠다고 한다. 시간은 새벽 3시쯤. 그 마을에서는 그 시간이면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집 바깥은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방에서 나와 마당을 바라보는데 아무도 없는 밤이라 그런지 괜히 으스스하고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그 상태로 계속 참고 있을 수는 없어서 겁을 꾹 참고 마당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다. 그 시골집 화장실은 옛날 방식 그대로 집 밖, 마당 가장자리에 따로 떨어져 있었고 그 근처에는 작은 전등 하나 외에는 불빛이 없었다. 어둠 속을 조심조심 걸으며 화장실로 향하던 중 박모군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자신의 외갓집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논 쪽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시골 특유의 환시겠거니 아니면 밤중에 고라니나 개 같은 짐승이 지나가는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눈을 더 크게 뜨고 집중해서 바라보자 그게 사람이었다. 논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몸을 숙인 채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모군은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고 했다. 새벽 3시 논에서 사람 하나가 일을 하고 있었다. 이상했다. 도무지 말이 안 됐다. 이 시간에 누가 논일을 하겠는가? 그 순간 박모군은 그 인물이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자세가 너무 이상했기 때문이다. 몸은 논바닥 쪽으로 굽혀 있었지만 허리는 인간의 관절 범위와는 다르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꺾여 있었다. 마치 허리가 거꾸로 꺾여서 뒷등이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기괴한 자세였다. 심지어 손을 이용해 논이 흙을 마치 뿌리 뽑듯 헤집고 있었고 몸은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는 고개를 확 돌렸다. 그 방향은 정확히 박모군이 서 있는 곳이었다. 논에서 집까지는 거리도 꽤 있었고 새벽 안개의 시야도 좋지 않았지만 그 순간 박모군은 그 존재의 눈을 똑똑히 봤다고 했다. 눈동자 전체가 흰자위로 가득했고 그 흰자 안에는 붉은 핏줄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그 눈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고 분명히 밤인데도 불구하고 또렷이 보였다고 했다. 박모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공포가 몸을 덮치면서 그대로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그가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자 외할머니와 외삼촌 그리고 부모님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박모군은 기억이 없었다고 했다. 그저 기억나는 건 자신이 방바닥에 쓰러졌고 입에서 뭔가가 올라오려는 기분이 들었을 뿐이었다고 했다. 식구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방바닥에 거품을 물고 몸을 떨었고 토사물까지 쏟으며 괴로워했다고 했다. 그 상태로 며칠을 앓았고 병원에서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열흘 가까이 고생했다고 한다. 4일간은 외가에서 앓았고 이후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뒤로도 한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했고 한밤중에 헛소리를 하거나 울면서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박모 군은 지금도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 다시는 외과에 가지 않았다. 6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가 날 기다린다. 고등학교 2학년. 경기도 외곽, 한적한 동네에서 자취 중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등하교에만 하루 왕복 2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고,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엔 야간 자율 학습까지 하고 나서야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시간이 늘 밤 10시 10분.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고 기다리고 갈아타고 자취방 근처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항상 밤 11시를 넘겼습니다. 그 시간쯤이면 버스 안도 조용하고 거리엔 인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불 꺼진 상가들 사이로 가끔씩만 편의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취하는 오피스텔은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상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착해서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항상 누르기 전에 딩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내가 도착한 것을 알고 기다린다는 듯이 자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상한 건 누군가가 타고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문이 열리면 그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 11시. 이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도 드물 텐데 어쩌면 위층 누군가가 타려다 취소한 걸까? 아니면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내려오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고 내가 도착하기 전까진 아무 소리도 없다가 정확히 내가 건물 안에 들어설 때쯤 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립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습관적으로 엘리베이터 내부의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CCTV. 혹시 내가 들어오기 전 누가 탔다 내린 건 아닐까? 하지만 언제나 화면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그것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거기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건 착각일까요?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규칙이 생겨버린 걸까요? 늦은 밤, 버스에서 내리고 편의점 불빛을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이제 나는 무의식 중에 한 발 물러서서 기다립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것은 내려오고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는 나를 향해 문을 열어줍니다. 나는 그 안으로 타며 혹시 뒤에 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반사 거울에 비친 내 뒷모습을 확인하곤 합니다. 이게 반복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밤 11시쯤 집에 돌아오면 나는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가 올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 안에 진짜로 아무도 없는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 채 매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인천의 하숙집. 인천의 한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 조용한 골목 끝자락, 잡초가 어깨 높이까지 자란 좁은 골목 안쪽에 작은 투룸 구조의 낡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미. 30대 초반으로 부모가 남겨준 집 한 채에 혼자 살고 있었고 생계를 위해 방 하나를 세놓고 있었습니다. 집은 방이 2개였고 그녀는 앞쪽 방을 사용하며 뒷방은 월세방으로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뒷방은 늘 문이 닫혀 있었고 가끔씩 먼지를 털고 물걸레질을 하며 누군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한 남자가 방을 보러 왔습니다. 그 남자는 마른 체형에 말수가 적고 눈빛이 조금 흐릿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얼굴. 정민은 순간 망설였지만 그 남자가 3달치 월세를 현금으로 바로 지불하겠다고 하자 흔쾌히 방을 내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범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했고 주로 밤늦게 돌아오거나 간혹 낮에 외출하는 모습이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상한 점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점점 집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식사는 언제 하는지, 외출은 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정미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밤낮이 바뀐 사람도 있을 테고 내성적인 성격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어느새 무언가 기묘하다는 느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 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문 여닫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 안에 사람이 없는 듯이 있는 느낌. 이상한 기척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은 우연히 그 남자의 방 앞을 지나가다 문에 난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껏 몰랐던 곳에 못자국처럼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처음엔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문을 열지 않는 그 남자. 혹시 방 안에서 쓰러졌거나 죽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면서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정민은 어느 밤 방 앞에 살금살금 다가가 작은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방 안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명이 붉은 것 같지도 않았고 단순히 벽지 색깔이 붉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뭔가 물감처럼 끈적이고 짙고 무겁게 번져 있는 붉음이었습니다. 바닥과 벽이 모두 붉은 기운으로 물들어 있었고 심지어 천장까지 얼룩져 있었습니다. 정민은 얼어붙은 채 그 구멍을 바라보다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 동안 숨도 못 쉬며 서 있다가 조용히 방 앞으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뭐였을까? 조명 때문인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유를 찾아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직접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방은 분명 잠겨 있었고 당장 문을 열 자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무 일도 없는 듯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덮고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붉은 방, 그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기척.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어나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살짝 내린 후라 바람이 서늘했고 밤새의 기억이 다소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방에서 나오지 않던 그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숨을 죽이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예전과 똑같은 표정 없는 얼굴로 무표정하게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 어딘가가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눈이 이상했습니다. 하얀 피부 위로 짙게 도드라지는 눈동자. 그 눈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말없이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향해 무표정한 채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무심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정민은 몸이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의 눈, 그 새빨간 눈동자에서 정민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민은 그 방 쪽으로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 남자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만 덩그러니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방의 벽지에는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붉은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강원도 최전방 초소에서 겪은 기묘한 꿈과 현실. 때는 2007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역을 2달 정도 남겨둔 말년병장이었고 행정병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것은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야간 근무를 준비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대 내에서 사고를 많이 쳤던 병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리 부서 장교는 저를 유난히 귀찮아했으며 조금만 틈이 나면 근무에 저를 밀어넣곤 했습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밤 11시 30분이 되자 이일병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병장님, 지금 시간이 11시 반입니다. 준비 안 하시면 늦습니다. 저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따, 지금 일어났잖냐. 다들 기다리라고 해. 당시만 해도 근무에 투입되는 인원 중 저보다 선임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직병도 제 후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모든 것을 편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당직 사령이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 나왔냐?
당직병이 격식 있는 자세로 보고했습니다. 당직 사령님, 병장 신민우 외 6명, 4번 초 근무 투입하겠습니다. 충성. 근무조는 막사를 나서 각자의 초소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는 중 당직병인 신민우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맨날 근무 투입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전 졸려 죽겠습니다. 그는 저보다 한 달 늦게 들어온 동기였고 서로 말을 놓는 사이라 말투는 편했습니다.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짜증난다. 인사장격 그 인간은 진짜 언젠간 혼내주고 싶어. 신민우는 추운 날씨를 핑계로 1번 초소에서 기다리겠다며 자신은 남고 저보고 먼저 올라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장난 섞인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춥다고 거기 박혀 있고 내가 위로 올라가면 전화로 다 말할 거다. 그가 놀라며 말렸고 저는 웃으며 한숨 쉬듯 대꾸했습니다. 알았어. 진짜 이번엔 안 그러지. 그렇게 저는 내 부사수와 함께 3번 초소로 향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병력이 많지 않은 소규모 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초소가 총 3곳만 운영되었습니다. 1번 초소와 2번 초소의 거리는 약 100m였고 2번 초소와 3번 초소는 약 15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2번 초소를 지나 3번 초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전번초 근무자였던 이상병과 교대를 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소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김 병장님, 제발 좀 일찍 와주십시오. 저희 2시간 반째 서고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미안하다. 내일 PX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근무를 이어가고 마침내 교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후번초 근무자는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저는 내려가는 길에 짜증을 감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10분 늦었잖아. 뭐 하다 이제 온 거냐. 늦을 거면 말이라도 하든가. 그는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병장님. 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신민우 밑에 있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래서 기다린다면서 저보고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알았다. 수고해라. 이후 저는 막사를 향해 내려가기 위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경계에 비교적 유연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친한 병사들은 제가 내려가는 시간에는 굳이 정식 수화를 하지 않고 인사만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번 초소에서 부사수였던 최일병이 정식 수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지. 손들어. 움직이면 쏩니다. 암구호를 대세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야야, 하지마. 나 암구호 몰라. 그런데도 그는 계속 수화를 이어갔습니다. 암구호. 하지 말라고 했다. 최윤호. 장난치지 마. 그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지. 암구호. 발포하겠습니다. 저는 격분하며 외쳤습니다. 사수 누구냐? 박인호냐? 교육 제대로 안 시키냐? 부사수는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상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공포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저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나야. 김 병장이야. 쏘지마. 하지만 2번째, 3번째 공포탄이 이어졌고 그 다음엔 확연히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탄이 장전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대로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제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사수는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암구호를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신민우가 1번 초소에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김 병장이잖아.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2발의 실탄이 신 병장의 몸에 박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제가 고함을 질렀고 박상병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최일병, 지금 뭐 한 거야? 그러나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고 이번에는 박상병이 쓰러졌습니다. 정지. 암구호. 최일병은 여전히 경계태세였습니다. 그 순간 곰처럼 암구호가 떠올랐습니다. 달걀. 그제야 그는 소리쳤습니다. 누구십니까? 김 병장이다. 정신 차려라. 전방 5부 앞으로. 저는 침착하게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충성.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충성은 필요 없다. 당장 사령실에 전화해. 간부들과 병사들이 초소에 도착했고 신병장과 박상병은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간부 중 한 명이 제 뺨을 때렸고 그 순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초소 안, 저는 근무 중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8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꿈에서 봤던 상황이 그대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번 초는 10분 늦게 도착했고 이번 초소에서는 똑같이 수화가 시작됐습니다. 정지, 암구 후. 이번에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달걀. 그리고 이어진 말.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전방 오보 앞으로 충성.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 근무 때는 수화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최일병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근무는 규정대로 서라. 문제 있으면 바로 말해라. 그날 밤 저는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그 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시 그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경각심을 주고 실제 상황에 대한 예지를 제공한 계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단지 긴 이야기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생사의 경계에 닿아 있었던 진짜 공포였고 아직도 가끔 떠오르면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9번째 이야기, 야전병원의 흔적은 아직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외삼촌이 직접 겪은 실화다. 외삼촌은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수창초등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에서도 나름 역사가 오래된 학교였다. 지금은 평범한 초등학교처럼 보이지만 그곳은 과거 한국전쟁 당시 야전병원으로 사용되었던 장소다. 당시 대구는 후방 중 하나였지만 워낙 전쟁 상황이 치열했고 부상병들이 넘쳐났던 터라 낙동강 인근 전선에서 실려온 많은 병사들이 수창초등학교로 옮겨졌다고 한다. 이 학교의 운동장, 그 넓은 공간은 더 이상 운동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 급한 대로 천막을 치고 지혜를 하며 죽어가는 병사들을 임시로 방치해두는 그야말로 예비 공간이었다. 야전병원 내부는 이미 꽉 찼고 그마저도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던 상황에서 운동장은 또 다른 병실이자 죽음을 맞는 공간이었다. 그런 장소에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고통 속에 죽음을 맞았을까. 전쟁이 끝나고 수년이 지난 후 학교는 다시 학생들을 받아 정상적인 수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땅, 그 벽, 그 운동장은 전쟁의 냄새를 완전히 지워내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외삼촌이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아이들 사이에서도 괴담은 돌고 있었다. 운동장에서 뭔가를 본 친구. 밤마다 복도에 이상한 발소리가 들렸다는 소문. 하지만 대부분은 웃어넘기거나 장난처럼 이야기될 뿐이었다. 그런데 외삼촌은 두 가지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나는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이었다. 무더운 날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와 체조를 하고 달리기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한 학생이 이상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동장 한쪽 땅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체육 선생님은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계속해서 땅만 쳐다보는 아이를 보다 못해 등을 툭 치며 물었다. 뭐 하냐? 그러자 그 학생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저 짧게 그냥요. 선생님은 기분이 묘해졌다고 했다. 그 대답이 마치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보고 있어야 한다는 뜻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학생은 그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운동장 한 점만 바라보았고 누군가 묻기 전까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다른 한 번은 여름방학 무렵의 일이었다. 친구들과 학교 근처에서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하자 슬슬 돌아가야겠다 싶어 학교 쪽으로 향했단다. 마침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 쪽으로 나가려는데 외삼촌이 무심코 학교 본관 건물 쪽을 올려다보게 됐다. 그 순간 2층 복도의 창문 하나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다고 한다. 처음엔 선생님인가 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형체였지 사람 같진 않았다고 했다. 형체는 팔을 들어
담배를 입에 무는 동작을 하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마치 지금 이곳이 전쟁 중인 야전병원이기라도 한 것처럼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었다. 외삼촌은 너무 놀라 친구들을 불렀고 함께 고개를 들고 건물 쪽을 바라본 아이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더는 서 있을 수 없었던 아이들은 혼비백산 도망쳐 달아났다. 그 일이 있은 후에도 그 학교에는 비슷한 이야기가 종종 돌았고 심지어 밤에 청소하던 교직원이 본관 안에서 군복을 입은 병사를 봤다는 소문도 돌았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들은 서서히 잊혀졌고 지금의 수창초등학교는 평범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외삼촌은 말한다. 아직도 운동장 한쪽에 서면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진다. 바로 그 자리, 병사들이 숨을 거두던 그 자리에서 그들이 떠나지 못한 것이 단순한 전설인지 아니면 정말 존재하는 무언가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10번째 이야기, 여행 후 돌아온 그 누나는 변해 있었다. 어릴 적 나는 서울 어느 동네의 작은 교회를 다녔다. 신앙심 때문도 가족의 권유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좋아하던 예쁜 누나가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누나는 나보다 몇 살 많았고 늘 정갈한 머리와 반듯한 셔츠 그리고 알록달록한 필통이나 캐릭터 펜을 들고 다녔다. 나도 모르게 그 누나가 쓰던 연필, 지우개, 종이 쪼가리 같은 것들을 몰래 챙겨 집으로 가져오곤 했다. 누나가 썼던 자를 손에 쥐고 있으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 흔적들이 마치 보물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해외로 떠나는 수련회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는 단숨에 엄마에게 졸랐다. 엄마, 나도 가고 싶어. 꼭 가야 돼. 하지만 여행 경비는 만만치 않았고 당연하게도 나는 갈 수 없었다. 아쉬움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저 누나가 다녀오는 모습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수련회를 다녀온 아이들이 교회에 하나둘 다시 나타났고 그 중에는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누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누나는 예전의 누나가 아니었다. 두 눈은 퀭하고 초점이 없었고 입가에는 말라붙은 자국이 묻어 있었다. 하얗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으며 예쁘게 묶던 머리카락은 엉켜서 흐트러져 있었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며칠 뒤 수련회에 함께 다녀온 친구들에게 몰래 물어보았다. 누나,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랬다. 수련회 중 하루, 현지 산속을 트레킹하던 중 그 누나와 친구 몇 명이 우연히 작은 무덤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 무덤은 외진 곳에 있었고 누가 봐도 오래된 듯한 느낌이 짙게 배어 있었다. 잔가지와 돌들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장난처럼 향을 피우는 흉내를 내고 종이로 무언가를 태우며 소원을 비는 척했다고 했다. 얘들아, 진짜 제사처럼 해보자. 재밌잖아. 그 장난의 중심에는 그 누나가 있었다고 한다. 처음엔 그저 장난처럼 웃으며 돌아섰지만 그날 밤부터 누나는 달라졌다. 혼잣말을 하고 자꾸 누군가를 피해 다녔으며 갑자기 크게 웃거나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그 변화는 더욱 심해졌다. 예배 시간, 누나는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말도 안 되는 억양으로 이상한 웃음소리를 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사람 흉내를 내는 다른 존재 같았다. 모두가 당황했고 담임 목사님은 기도회를 열었으며 아이들은 더 이상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결국 그 누나는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 며칠 후 나는 또 다시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누나가 죽었다는 것이다. 누나의 어머니가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 누나는 유난히 목이 마르다고 말했다고 한다. 엄마, 물 좀. 목이 너무 말라요. 그 말에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 물을 떠오려 했다. 하지만 돌아온 어머니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차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그 누나는 젓가락을 들고 자기 배를 수없이 찌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얼굴은 일그러지지 않았다. 그 눈동자는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표정은 마치 아직도 목이 마르다고 말하는 듯 텅 비어 있었다고 한다.
그 누나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다. 그날 이후 교회는 그 수련의 이야기를 일절 언급하지 않게 되었고 해외 수련도 한동안 금지되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교회 책상 서랍에서 꺼낸 누나의 캐릭터 펜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그때 그 장난, 그 산속의 묘지, 그건 정말 단순한 놀이였을까? 아니면 어떤 존재가 누나의 호기심을 틈타 세상 밖으로 나왔던 걸까? 11번째 이야기, 경기도 양평의 사진 속 그녀는 창 너머에 있었다. 몇 년 전 경기도 양평 외곽의 한 남자가 서울 생활을 접고 조용한 삶을 위해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오래 살았지만 사람에 치이고 소음에 지쳐 늘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에서 나온 매물 중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했고 사진 속 외관은 오래됐지만 나름 운치 있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리모델링만 해도 충분히 살 수 있겠는데. 그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즉시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짐을 챙겨 이사하던 날 막상 도착한 집은 생각보다 괜찮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도 있었고 거실에는 햇살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창도 있었습니다. 집 내부는 거의 텅 비어 있었지만 유독 거실 한가운데 벽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단순한 흑백 사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의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무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남자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진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지? 의문은 들었지만 오히려 그 사진 덕분에 집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이상하게도 다른 어떤 여자에게도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만나는 여직원, 카페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거실에 앉아 그 사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조심히 사진 주위를 닦았고 저녁이면 TV를 틀어놓고 사진을 마주한 채 웃었습니다. 식사도 그 앞에서 하고 때로는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마치 그녀가 대답을 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그 사진 속 여자와 함께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사진은 단순한 사진 이상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정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방지사로의 발령이었고 몇 달은 본가에 머물며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남자는 아쉽고 슬펐지만 어쩔 수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루 앞둔 날 마지막으로 그녀와 인사를 하려고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항상 그를 바라보던 그 아름다운 여자의 사진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그 사진만 없어졌던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망갈 수 없는 존재인데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절망감에 빠진 그는 벽에 남겨진 액자라도 챙기려고 다가갔습니다. 사진이 걸려있던 그 벽은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액자를 떼어내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것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벽에 붙어있는 듯 액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당황했고 다시 손을 댄 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건 액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문이었습니다. 그가 사진이라고 믿고 매일 바라보며 웃고 말 걸고 함께 생활했던 것은 실제로 누군가를 바라보던 창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벽에 걸린 여자의 사진을 바라본 게 아니라 창 너머 어딘가에 있었던 실제 존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2번째 이야기, 소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년의 하루는 멍으로 시작해서 멍으로 끝났습니다. 살갗에 새겨지는 자국들은 늘 새롭고 늘 익숙했습니다. 다리에 든 멍이 빠질 즈음엔 팔에 또다시 새로운 자국이 생겼습니다. 멍들은 색을 달리하며 천천히 몸을 물들였고 소년의 표정은 그럴 때마다 더 무표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년은 그런 일상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누군가 자신을 부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양동이를 여기저기 놓지 않으면 방이 흥건해지곤 했습니다. 장판은 들뜨고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어 있었으며 방 안은 언제나 눅눅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소녀는 그곳이 내 자리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집에는 소녀를 때리는 두 명의 어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였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였습니다. 소녀를 가장 자주 때리는 이는 아버지였고 그 다음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맞으면서도 때렸고 아버지는 화가 나면 누구든 때렸습니다. 소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란 원래 그런 존재라고, 자신이 뭔가 잘못했기에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느 날 밤, 집 안은 정적 대신 날카로운 말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돈 가져와. 없어. 돈 가져오라고 했잖아. 없어. 또 도박하러 갈 거잖아. 진짜 없어. 이번 달 생활비밖에 없어. 이게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돈 안 가져와. 그 다음은 말이 아니라 소리였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이어졌고 그 사이로 어머니의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그리고 발로. 아버지는 분노를 쏟아붓듯 어머니를 때렸고 어머니는 두 팔로 얼굴을 감싼 채 바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눈을 깜빡이며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책방에서 본 동물도감 속 사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사자의 먹잇감이 된 가젤 같았습니다. 소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아버지의 시선이 소년을 향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소년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눈을 마주한 가젤처럼 입을 때려다 얼어붙은 듯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눈에는 불이 켜진 듯했고 몸에서는 술과 담배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이 여자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야. 너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는 거냐? 소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발톱 같은 주먹이 소년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소년의 코에서 피가 터졌고 입술이 찢어졌으며 몸은 옆으로 휘청이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래도 웃음냐? 응. 소년은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몸이 부서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들었습니다. 소년은 무의식적으로 외쳤습니다. 아, 누수워요. 아파요. 그만 때려주세요. 아버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는지 거칠게 소년의 몸을 걷어찼습니다. 이제 말까지 하네. 이게 아주 대드는 거냐? 그래, 우습다는 거지. 소년은 웅크렸습니다. 머리를 감쌌고 등을 구부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어머니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맞지 않는 것에 안도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다친 팔을 주무르며 조용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데도 그녀는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내가 아프다고 말했는데도 더 때렸을까? 왜 나는 맞았을까? 얼마간의 고민 끝에 소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말 때문이야.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맞은 거야. 그 이후로 소녀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말하지 않았고 새로운 여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자신을 내쫓았을 때조차 소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버지를 향해 소녀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소녀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발이 닿는 곳으로 걸었습니다. 소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떠돌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고 누구 하나 그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발은 부르텄으며 손은 추위에 갈라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자는 밤이 많아졌고 가끔 누군가의 시선을 느낄 때면 소녀는 눈을 감은 채 모른 척 잠든 척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소년의 나이를 지나 어른의 얼굴을 갖게 되었고 그의 말 없는 존재는 한 중년의 손에 이끌려 도살장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도살장은 피비린내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가축의 비명, 기계의 굉음, 그리고 무표정한 사람들의 얼굴. 그곳에서 소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더럽혀진 앞치마를 두르고 검은 장화를 신고 피 묻은 손으로 고기를 옮겼습니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시를 받아도 고개만 끄덕였고 잘못된 일이 생겨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의 주인은 그가 묵묵히 일 잘하는 것에 만족했고 소녀는 자신을 때리지 않는 주인이 고마웠습니다. 저 애는 참 일을 잘해. 그래, 말도 안 해서 귀찮지도 않고. 소녀는 스스로를 더 다그쳤습니다. 그래, 역시 말하지 않는 게 정답이야. 그럼 누구도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 소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도살장 일과를 마치고 짐을 나르기 위해 좁은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 그건 익숙했습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고 쓰러지던 그 소리였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곳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 쪽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새빨간 장미꽃이 젖은 흙바닥 위에 피어난 듯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맞아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얼굴만을 주시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자가 이토록 고운 가재를 죽였을까? 소년이 그렇게 생각에 잠기고 있을 때 멀리서 휘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휘슬을 불며 다가오는 4명의 경찰. 그중 주황색 콧수염을 기른 경찰이 소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가 이 여자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니겠지?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 중 키 큰 경찰이 짜증난 듯 말했다. 대답도 안 해. 체포해. 다짜고짜 곤봉이 내려졌고 소년의 머리가 갈라지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소년은 눈앞이 흐려지는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 왜 또 맞는 거지? 소년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소년은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은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할 말은 없나? 소년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3번 울리고 소년은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끌려가는 그날 소년은 자신이 처음 보는 광장을 지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 나무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돌을 들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자신을 보러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검은 두건을 쓴 사형 집행인이 다가와 소년의 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노인이 다시 물었지만 소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신호가 떨어졌고 소년이 서 있던 나무 발판은 갈라졌습니다. 소년은 떨어졌고 목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소년은 힘겹게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년은 바보가 되었습니다.